요즘 대출 금리가 매일매일 폭등하고 있다고 하죠. 금리가 오르면 이 영끌족 투기꾼들 싹 다 망하고 헐값에 아파트 던질 텐데, 그러면 그때 싼 값에 줍줍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담대 금리가 무려 6%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주담대 6%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제 막 새로 대출 일으켜서 집 살려고 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은 정말 큰일 났죠? 나는 진작에 다 빌려놔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존 영끌족들도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대출이라는 게 고정금리가 길어야 5년이에요. 3년, 5년 이런 거 고를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5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게 5년이 지나는 날이 하필이면 지금이다? 그러면 갑자기 오늘부터 대출이자가 확 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20년, 21년도에는 금리가 엄청 낮았었죠? 그때 영끌한 사람들이 이번에 딱 5년 차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자 폭탄을 맞아서 집을 던져버리는 영끌족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약간 그 하락을 지지하시는 느낌이 좀 나기는 하는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주담대가 진짜 6%냐? 뉴스 검증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은행별로 현 시점에 금리를 몇 퍼센트로 대출을 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숫자들은 100명 중에 몇 명이 그 금리로 대출을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비율이에요. 은행이 5개니까 그냥 쉽게 총 500명이 대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금리가 6%나 된다라고 했죠?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0.3명, 0.1명 이런 식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아예 거짓말은 아니죠. 그리고 그 범위를 좀 넓혀서 5%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소수예요. 500명 중에 딱 3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4에서 4.5% 금리에 90% 정도의 사람들이 쏠려 있어요. 기자들이 호들갑 떠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기는 한데 이번 건 좀 심하죠?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또 속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의 평균 금리가 몇이냐? 한국은행 통계 들어가 보면 4.11%입니다. 한국은행 통계가 좀 늦긴 해서 지금은 이것보단 좀 더 올라 있긴 할 거예요. 그리고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에 주담대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가 2.32%였거든요. 5년이 지나면서 거의 2% 정도가 올랐어요. 금리가 많이 오르기는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19년 12월에 나온 12.16 대책이라는 거예요. 이 대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담대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12.16 대책이 뭐냐? 한마디로 대출을 싹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개념 자체는 올해 나왔던 두 건의 대출 규제 627, 1015 대책이랑 비슷해요. 일단 LTV가 기본 40%였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가격이 9억 이상으로 넘어가면 20%로 줄어버리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1원도 안 해줬어요. 지금보다 약간 더 심하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상식처럼 알고 있는 개인별 DSR 40% 한도가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나마 LTV 제한은 중간에 풀렸던 적도 있는데 DSR 40%는 이제 그냥 대출의 스탠다드가 되어버렸죠. 처음 나왔을 땐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다들 금방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규제가 나온 이후로 내가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이론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딱 4억 8천이 되어버렸어요.
연봉이 적거나 집값이 낮으면 이거보다 대출이 더 적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부터 영끌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영끌을 하네 어쩌네 하는 거 전부 다 엄살이에요. 그리고 5년 전인 2020년도에는 지금보다 집값이 훨씬 더 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은 15억 원인데 5년 전에는 10억이었어요. 5억이 더 쌌죠? 그 말은 뭡니까? 집값이 낮았으니까 대출도 그만큼 덜 나왔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평균 아파트인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가 적용된 최대 대출 금액은 얼마였냐?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한 달에 얼마씩 원리금을 내야 되는지 계산이 가능하죠? 2020년도에 처음 대출을 일으킬 때 대출 금액이 3억 8천이었고 30년 만기로 금리 2.3%를 적용을 하면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은 146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대출을 일으킨 사람한테는 감당을 못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차피 DSR 40%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2025년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 금리를 다시 산정해야 되는데 금리가 4.1%로 올라버렸어요. 우려하던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빌렸던 3억 8천이 5년 동안 열심히 갚았더니만 대출 잔액이 3억 3천까지 줄었습니다. 그럼 2025년에 이자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대출 잔액 3억 3천에 25년 만기 금리 4.1%를 적용하면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은 178만 원이 되었습니다. 5년 전에는 146만 원이었는데 32만 원이 늘어나 버렸죠? 확실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이랑 지금이랑 과연 같은 연봉을 받고 있을까요? 뭐 크든 작든 그동안 연봉이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을 겁니다. 통계청 1인당 총소득을 보면 20년도에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260만 원입니다. 무려 5년간 32%가 올랐죠? 난 그만큼 안 올랐는데 하시는 분들, 그거는 그분의 고과가 평균 이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고과도 좀 챙기고 하셨어야죠. 자, 그럼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 볼게요. 3억 8천만 원을 20년도에 대출했던 사람이 2025년도에 4.1% 금리로 갱신을 했다. 그러면 원리금은 146만 원에서 178만 원으로 32만 원이 늘었는데 월급도 365만 원에서 482만 원으로 117만 원만큼 더 늘었습니다. 자, 여러분, 원리금이 늘어난 것보다 내 월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자 내기 힘들다고 집을 던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설령 월급이 안 늘었다 쳐도 겨우 원리금 30만 원 늘었다고 제가 살던 집을 던지겠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론상 최대치인 4억 8천을 빌렸고 현재 금리가 5%까지 올랐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봤자 원리금 60만 원 더 오르는 것 뿐입니다. 월급 오르는 건 여전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집을 팔아버린다라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 원리금 60만 원이 늘어난 거 여전히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자, KB 통계 데이터,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통계 데이터입니다. 이 그래프가 주택 가격 그래프인데 19년도부터 정말 급격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집 사기가 정말 힘들어졌죠? 근데 신기한 건 가구 소득도 2022년도부터 정말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소득 대비 집값이라고 부르는 이 PIR 수치가 22년도부터 정말 화끈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4년째 감소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거랑 좀 다르죠? 뉴스에서는 맨날 집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싼 집들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렇게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벌써 4년째 감소 중입니다. 왜냐? 19년 말에 12.16 대책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영끌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가계부채가 점점 더 건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사람들은 진실을 싫어하더라고요. 가계부채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제가 올해 8월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싫어요가 엄청 많이 박히더라고요. 채널 평균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93%인데 이 영상만 79%예요. 아직도 꾸준히 싫어요가 박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경매 건수가 갑자기 폭증한 건 뭐냐라고 물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매 건수가 확실히 최근 3년간 많이 늘기는 했죠. 특히 23년, 24년 이 구간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간에 5년 전이 18년, 19년도였었거든요. 12.16 대책이 나오기 전이었죠. 이때는 LTV도 빵빵하게 나오고 DSR도 사실상 제한이 없어서 진짜 영끌러들이 득실득실 했었던 기간입니다. 그게 23년, 24년 고금리 때 갱신이 되면서 경매로 던져지는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죠. 25년도 이후로 경매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때 갱신된 대출들은 12.16 이후에 생긴 대출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매 건수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대출금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시중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니까 이젠 진짜로 영끌러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요. 자, 이렇게 뉴스에서도 은행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기준금리랑 은행채 금리예요. 확실히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올해 말부터 은행채 금리만 확 올라가네요. 기준금리랑 은행채의 차이가 확실히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길게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특이한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은행채 금리와 기준금리가 딱 붙어 있는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은행채 금리만 지 혼자서 막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계속 있어 왔어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은행채 금리도 결국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는 게 시중금리지 자기 혼자 따로 막 우주까지 치고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19년 말에 있었던 12.16 대출 규제 이후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너무나도 건전해져 버렸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매번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라면서 겁만 주잖아요. 그런 뉴스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가계대출이 조만간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영끌이들이 다 폭삭 망하면서 막 던지는 매물들이 넘쳐날 테니까 그때 싼 값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설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거짓 정보들에 현혹돼서 내 집 마련하는 걸 미루다가 결국 가족들 데리고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는 거. 부통령 TV에서는 그런 피해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막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